제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끔은 이 손이 제 것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마디마디가 툭 붉어지고 거칠어진 살결이 꼭 오래된 나무뿌리 같거든요.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운전대를 잡았는지, 얼마나 많은 짐짝을 날랐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이 못생긴 손이 내 아들 민석이의 앞길을 닦아주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평생을 남의 뒷공무니만 쫓으며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 길 끝에 내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니, 좋게야만 하겠지요.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찬바람이 창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 작은 공간이 저의 마지막 일터입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신문이 놓여 있어요. 사회면 한 구석에 작게 실린 이름 석자, 한민석 검사.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봅니다. 가슴 한쪽이 찌르르하니 아파오면서도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집니다. 남들은 저더러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고, 이제는 고생 끝내고 아들 덕 좀 보고 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까요? 이 영광 뒤에 얼마나 많은 숨죽인 눈물과 굽은 등줄기가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해시태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82년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30살의 저는 낡은 포니 택시 한 대를 몰고 서울 거리를 누비던 초보 운전사였지요. 갓 도를 지난 민석이를 업고 방 안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면 한 명이라도 더 손님을 태워야 했습니다. 눈이 허벅지까지 쌓여도 체인을 감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랐어요. 손가락 끝이 얼어 터져 피가 배어나와도 핸들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요. 민석이가 아빠를 얼마나 기다린다고요. 아침마다 아내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제 손을 잡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였지요. 일찍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산업금 맞추고 기름값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푼돈뿐이었습니다. 그 푼돈을 모아 민석이 우유도 사고 따뜻한 연탄도 드려야 했습니다. 제 몸이 부서지는 건 무섭지 않았어요. 다만 내 자식이 배고파 우는 소리,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통행 금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태운 손님이 꽤 먼 곳까지 가자고 하더군요. 경기도 변두리의 외진 마을이었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차가 털털거리더니 길 한복판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지요. 주변에는 인가도 없고 가로등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본넷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해 뭘 알았겠습니까? 그저 기름때 묻은 장갑으로 여기저기를 만져볼 뿐이었죠. 차가운 금속에 닿은 손가락이 쩍쩍 달라붙었습니다. 입김을 불어가며 한참 바닥을 기어다니는데 문득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이렇게 죽는 건가? 내일 아침에 내가 안 돌아가면 우리 민석이랑 아내는 어떡하나? 그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추위보다 무서운 건 남겨진 가족의 가난이었습니다. 저는 눈 속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이름 모를 신에게, 아니 먼저 가신 부모님께 매달렸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학교 가는 것만 보고 가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며 불며 차를 만지다 보니 기적처럼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때의 안도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곤히 잠든 민석이의 통통한 볼을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이런 추운 길바닥에서 떨게 하지 않겠노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1990년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민석이는 어느새 훌쩍 커서 중학생이 되었지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만큼 수제 소리를 들었지요. 하지만 아들이 영리해질수록 제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학원비다 뭐다 들어가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택시 운전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벅찼거든요. 결국 저는 낮에는 택시를 몰고 밤에는 시장통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였죠.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들의 성적표를 보면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도 전교 1등 했어. 수줍게 성적표를 내미는 아들을 보면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석이가 고액 과외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거였죠. 주변 친구들은 다 하는데 자기만 안 하면 뒤처질까봐 아이가 소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비용이 제 한 달 수입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 못 이루고 마당에 나와 담배만 태웠지요.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재산, 그 낡은 택시를 팔기로요. 당시에는 택시 면허 가격이 꽤 나갔거든요. 그걸 팔고 남의 차를 모는 스페어 기사가 되면 목돈을 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의 전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 차, 내 면허. 그것이 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택시를 팔았습니다.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민석이에게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며 과외비를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돈의 무게를 알았을까요? 거칠어진 제 손바닥에 굳은 살을 보며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이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밤늦게 퇴근에 들어오면 아들 방의 불은 꺼질 줄을 몰랐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민석이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아들이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온 날, 우리 세 식구는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넓어진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줄 뿐이었죠.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일궈낸 가장 값진 열매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는 또 다른 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밤샘 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리는 붓고 시력은 더 떨어졌지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법복을 입는 그날까지 저는 쓰러질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 일을 그만두고 공사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노가다 아저씨 소리를 들으며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썼습니다. 무거운 벽돌을 지고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보내주는 문자 한 통, 아빠, 밥 챙겨 드세요 라는 그 한마디면 뙤약볕 아래의 갈증도 잊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현장 반장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더군요. 진흙탕이 된 경사면에서 자재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아래로 굴러떨어졌지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아내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의사는 한동안 걷기 힘들 거라고 일을 쉬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석이 등록금은 어떡하고 당장 먹고 살 일은 어떡하나.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민석이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학교 수업도 빼먹고 달려온 모양이었죠. 아들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제 부러진 다리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 이제 다 컸어요. 휴학하고 돈 벌어서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보낸 대학인데, 여기서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안다고? 넌 공부만 해. 아버지는 괜찮아. 이까짓 다리 금방 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아파서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강한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직하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손. 이게 뭐예요? 다 갈라지고 굳은 살 박이고. 이게 다 저 때문이잖아요. 저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 제 손등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제 가슴을 데웠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제 고생이 아들에게 들통난 것 같아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알아주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우리는 병실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경비일을 구했습니다. 민석이는 기어코 사법고시에 합격했지요. 연수원을 마치고 검사 발령을 받던 날, 아들은 저와 아내를 멋진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번듯한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을 보는데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더군요. 아버지, 이 잔 받으세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건네는 술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40년 세월의 고단함이 그 술 한 잔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다 됐구나. 이제는 정말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마음처럼 되지 않더군요. 아들이 성공하면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들의 세상과 제 세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높은 분들을 만나고 대단한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낡은 유니폼을 입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경비원일 뿐이었지요. 아들은 저를 위해 좋은 아파트를 사주고 용돈도 넉넉히 보냅니다. 하지만 같이 밥 한 끼 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전화를 해도 금방 끊기 일쑤지요. 가끔 아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반가우면서도 어쩐지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내 곁에는 그 아이의 그림자조차 머물지 않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오늘도 경비실 창밖으로 비싼 차들이 오갑니다. 저 차들 중에 혹시 우리 아들 차가 있지는 않을까? 혹시 민석이가 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검버섯이 핀 얼굴에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여전히 거칠기만 한 이 손. 이 손으로 아들을 안아줄 날이 다시 올까요? 그때였습니다. 경비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문 앞에 웬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데
차주인이 저를 찾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가운데 검은색 세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저를 향해 달려오는 그 사람.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바로 제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손에는 신문 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제가 일하는 경비실 안을 들여다보더니 충격을 받은 듯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비밀로 했던 것, 퇴직하고 편히 쉬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몰래 경비 일을 해왔던 것을 오늘에서야 들킨 모양입니다. 아들은 제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아들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제 손마디를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제가 보내드린 돈은 다 어디 쓰시고 왜? 민석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들의 옷을 닦아주려 했지만 아들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던 검사 아들이 지금 제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비실 밖으로 검은색 차 한 대가 더 들어오더니 낯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었습니다. 한민석 검사님,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아버님이 경비원이라는 소문이 사실이었나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들의 성공 뒤에 가려졌던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앞길에 해가 될까봐 겁이 나 아들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오히려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는 법정에서 차갑고 냉철하게 죄를 묻던 그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떨림과 확신이 뒤섞인 채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앞길에 해가 될까 싶어 잡힌 손을 빼내려 했지만 민석이는 제 손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소나기의 힘이 어찌나 센지 마치 절대로 저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느껴졌지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입니다. 이분이 바로 저를 키워주신 제 아버지입니다. 민석이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제가 금수저를 입고 태어난 줄 아십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평생 택시를 몰고 짐을 나르고 이제는 이곳에서 밤을 새우며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 제가 가진 이 직업은 모두 아버지의 굽은 등과 갈라진 손등 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만큼 성실하게 살지 못할까봐 매일이 두려울 뿐입니다. 기자들의 질문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지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평생을 밑바닥에서 굴러온 제 인생이 아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훈장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경비실 안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기자들이 따라붙으려 했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아들은 제 낡은 경비원 유니폼을 직접 벗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비싼 코트를 제 어깨에 걸쳐 주었지요. 아들의 체온이 담긴 코트는 따뜻했습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안락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들의 차에 올라타 멀어지는 경비실을 바라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저 작은 공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줄 알았는데 아들은 저를 더 넓은 세상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신문이며 텔레비전이며 경비원 아버지를 둔 검사 이야기가 도배되었지요. 사람들은 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제 희생에 감동했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로 거처를 옮긴 저는 꿈만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아들이 직접 끓여주는 죽을 먹고 낮에는 폭신한 소파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지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저는 이 화려한 생활이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몸바쳐 일해온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거든요. 넓은 거실은 휑하니 춥게만 느껴졌고 최신식 가전제품들은 어떻게 다루는지 몰라 겁부터 났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웠던 건 아들의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이제 단순한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탓에 그에게 쏟아지는 시선과 압박은 전보다 훨씬 거세졌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아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 더미와 싸우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다시금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민석이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가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안 됩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키우셨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부정한 청탁을 들어줄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아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협박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아버지는 제 자부심입니다.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끄는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맡은 큰 사건이 권력자들과 얽혀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들의 압박이 아들의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약점 삼아 몰아붙이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아들이 잠든 새벽,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민석아, 네가 준 따뜻한 밥과 옷, 평생 잊지 못할 거다. 하지만 아비는 현장 냄새가 나는 곳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단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무거운 것인지 잘 안다. 아비 걱정은 말고 너는 네가 믿는 길을 꼿꼿하게 걸어가거라. 내 뒤에는 항상 이 아비의 기도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렇게 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경비실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의 앞길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연고도 없는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가 작은 세차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 지내기로 한 겁니다. 비눗물을 뒤집어 쓰고 차를 닦는 일은 고됐습니다. 관절염이 도진 무릎은 비명처럼 통증을 내질렀지요. 그래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내가 어디선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어 차가운 바람이 세차장 안으로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손끝이 갈라져 피가 맺히는 걸 수건으로 대충 감싸고 있는데
입구로 낯익은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바퀴부터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더군요. 아저씨, 여기 세차 되나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밤 꿈속에서 듣던 목소리.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내 아들 민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남루한 모습, 물에 젖어 덜덜 떠는 이 늙은 아비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갈라진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민석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너 여긴 어떻게 알고? 아버지가 어디 계시든 제가 못 찾을 줄 아셨어요? 저 검사예요, 아버지.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아버지를 찾아냈을 거예요. 아들은 제 손에 맺힌 피를 보더니 자신의 셔츠 소매를 찢어 손가락을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가라, 민석아.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내 앞길에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검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손가락질할 거야. 그러자 민석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검사 그만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고생해서 올라간 자리, 제 청춘을 다 바쳐 닦아준 그 자리를 그만두었다니요. 저는 아들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아! 네가 거길 어떻게 들어갔는데? 나 때문에 그러는 거냐? 내가 부끄러워서? 아들은 제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평온한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 때문이에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전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가 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택시를 몰며 가난한 이웃들을 태워주셨던 것처럼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오직 높은 자리에 앉아 떵떵거리는 것인 줄만 알았던 무지한 아비에게 아들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큰 아파트도 아니고 비싼 차도 없지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매일 끓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맡은 첫 사건, 아버지가 꼭 도와주셔야 해요.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차로 이끌었습니다. 아들이 맡은 첫 사건이라는 말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늙은 경비원 출신 아비가 변호사 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으려던 찰나 아들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예전 경비실에서 아버지가 알고 지내시던 그 청소 아주머니 기억나세요? 그분의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 그날 밤의 진실이 필요합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걷는 이 길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어딘가 묘했습니다. 백미러를 자꾸 살피며 누군가 우리를 뒤쫓고 있다는 듯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지요. 민석아,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민석이는 대답 대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차량 2대가 순식간에 우리 차의 앞뒤를 가로막았습니다. 눈길 위에서 차가 거칠게 미끄러지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아들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흰 눈 위에 아들의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사내들이 아들을 에워쌌고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아들의 턱 밑에 차가운 금속을 들이댔습니다. 한 변호사, 적당히 했어야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안에서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 쪽을 슬쩍 바라보며 윙크를 했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요. 하지만 그 찰나 사내의 손이 높이 치켜들렸습니다. 제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부모의 몸은 머리보다 먼저 움직이는 법입니다. 차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지만 저는 미친 사람처럼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들겼습니다. 민석아, 안 돼. 이놈들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제 비명은 굵어지는 눈발 속에 흩어졌고 밖에서 들리는 사내들의 비웃음 소리는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러댔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아들의 턱 밑에 쇳덩이를 바짝 들이댔습니다. 한 변호사, 자네가 가진 그 잘난 정의감이 밥 먹여주나? 적당히 덮었으면 우리도 좋고 자네도 좋았을 것 아냐. 사내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득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민석이는 그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아들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며 사내를 응시했습니다. 당신들이 덮으려는 건 한 청년의 인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실이겠지. 하지만 기억해. 진실은 눈 덮인 산과 같아서 아무리 가리려 해도 결국 봄이 오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아들의 그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내가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쇳덩이가 아들의 머리를 향해 내리꽂히려는 찰나 저는 제 온 몸을 던져 차 유리창을 들이받았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제 어깨가 으스러지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들이 당황하며 주위를 살피는 사이 아들은 순식간에 사내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아들은 검사 시절 익혔던 호신술로 눈 깜짝할 사이에 전세를 역전시켰지요. 경찰차들이 우리 차를 에워싸고 사내들은 쇠파이프를 버린 채 도망치려다 줄줄이 수갑을 찼습니다. 아들은 경찰들에게 상황을 인계하고는 곧장 차 문을 열어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깨가.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부서진 어깨의 통증도 잊은 채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석아, 네가 무사하면 됐다. 아버지는 하나도 안 아파. 사실은 뼈가 어긋난 듯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아들을 살렸다는 안도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후 아들은 제가 경비원으로 일하던 시절 알게 된 그 청소 아주머니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 휠체어를 직접 밀며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비웃던 권력자들과 돈으로 진실을 사려 했던 자들이 앉아 있었지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앉아 계신 제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한 노동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목격하셨습니다. 세상은 경비원의 말을 무시할지 모르나 정의의 저울은 그 무게를 똑같이 재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들의 변론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데에 모여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은 승리로 끝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뻔했던 청년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제법 잘 걷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시내의 작은 건물 2층에 민석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돈 안 되는 사건만 맡는다고 소문이 났지만 사무소 앞에는 항상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들의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변호사 아버지가 청소나 하고 있느냐며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 일이 참 좋습니다. 아들이 의뢰인과 상담하는 동안 저는 따뜻한 차를 타서 내놓고 사무실 구석구석을 닦습니다. 내 아들이 닦아놓은 정의로운 길을 제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분이거든요.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부끄러워하지도 어색해하지도 않는 단단한 손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고기 좀 사갈까요? 고기는 무슨? 그냥 된장찌개나 끓여 먹자. 네 엄마가 해주던 것처럼 말이야. 우리는 노을이 지는 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거칠고 못생겼지만 이제는 그 손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손이 흘린 땀방울이 아들의 정직한 눈물이 되었고 그 눈물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아들이 끓여주는 찌개 냄새를 맡으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낡은 앨범을 꺼내보는데 아내가 죽기 전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민석이만은 꼭 우리처럼 안 살게 해줘요. 그 약속을 지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처럼 가난하지는 않지만 우리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되었다고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혼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저녁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문을 열자 낯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한 사내가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한민석 변호사님,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앨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아내와 찍었던 옛 사진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거대한 어둠이 우리를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황하지 마세요. 이건 함정이에요. 아들이 사내들에게 이끌려 나가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아들이 다시 저 차가운 철창 너머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흩어진 사진들을 쥐어짜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늙은 아비가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있을까요? 내 아들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채워지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평생을 법과 정의를 위해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뇌물을 받고 증거를 없앴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들은 내 아들의 깨끗한 이름에 오물을 끼얹어 그 입을 막으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텅 빈 집안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석아, 아버지가 이번에도 내 뒤를 닦아주마.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다. 저는 주저앉아 있을 새가 없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어깨까지 부서진 늙은이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저는 가장 먼저 민석이가 변호했던 그 청소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 제가 알아요. 분명 그 나쁜 놈들이 함정을 판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민석이가 맡았던 사건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 무엇입니까? 택시를 몰며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고 경비실에 앉아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저는 제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은퇴한 택시 기사들, 지금도 현직에서 일하는 경비원들, 그리고 시장통의 짐꾼들까지. 제 정보원들은 서울 전역에 퍼져 있었지요. 이봐, 영수. 자네 아들 일이 신문에 났더군.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되겠나? 오랜 동료의 목소리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민석이 사무실 근처를 지나간 차들 중에 수상한 게 있었는지 좀 알아봐 주게. 그리고 그날 민석이를 체포하러 온 놈들이 누군지, 배후가 누군지 한 번만 귀동냥해줘. 저는 으스러진 어깨에 복대를 단단히 조여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밤마다 통증에 잠을 설쳤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에 저와 함께 경비 일을 했던 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 자네 아들 사무실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수상한 놈을 봤다는 사람이 있네. 검은색 가방을 들고 민석이 차 주위를 기웃거렸다더군. 저는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CCTV는 이미 삭제되어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들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차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지요. 제 아들이 누명을 썼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늙은 아비가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에 사람들은 하나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민석이의 차 안에 누군가 억지로 돈 가방을 밀어넣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이지요. 그 범인은 놀랍게도 민석이가 검사 시절 구속했던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석이에게 원한을 품고 권력자들의 사주를 받아 이번 함정을 판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품에 소중히 안고 민석이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본 아들은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민석아, 아버지가 찾았다. 네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찾았어. 제가 영상을 보여주자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이 몸으로 어떻게? 아들은 제 붕대 감긴 어깨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버지는 아직 팔팔하다. 하지만 증거를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기까지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동료였던 정의로운 젊은 검사를 몰래 만나 영상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접선 장소는 제가 예전에 택시를 몰 때 자주 가던 남산 밑에 허름한 기사식당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밖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안쪽에 영상을 담은 USB를 품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근처에 도착했을 때 낯익은 검은 차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석이를 함정에 빠뜨렸던 그놈들이었습니다.
제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골목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 숨이 가빴지만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게 끝이다. 민석이의 인생이, 내 아들의 정의가 무너진다. 저는 예전에 택시를 몰며 익혔던 지름길들을 떠올렸습니다.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지만 담벼락 하나만 넘으면 큰 길로 이어지는 그곳. 뒤에서 사내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담벼락 아래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딛고 올라섰습니다. 부러진 어깨가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이빨을 깨물고 담을 넘었습니다. 악! 소리가 저절로 나왔지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 위에 떨어진 제 핏방울이 선명했습니다. 큰 길로 나오자마자 저는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는 제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 기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 세상은 참 좁기도 하지요. 그는 제가 초보 운전사 시절 길을 가르쳐 주었던 후배였습니다. 나다, 영수야. 박영수야. 나 좀 살려다오. 지금 당장 검찰청으로 가야 한다. 후배는 제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꽉 잡으십시오. 택시는 눈길을 가르며 무섭게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사내들의 차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찰청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기어가는 심정으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젊은 검사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박영수 어르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에서 USB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민석이, 우리 아들 좀 살려주게. 이게 진짜 증거일세.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얼굴이 닿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고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석이었습니다. 아들은 번듯한 양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전화 왔어요. 모든 혐의 다 벗었습니다. 민석이의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대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올바르게 살았기에 하늘이 도운 거다. 민석이는 이번 일을 겪으며 큰 결심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화려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변두리 작은 동네에 작은 사무실을 열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랑 같이 출근하고 싶어서요. 아버지가 타주시는 커피 마시면서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그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거친 풍랑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석이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믿는 정의를 실천하는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 변두리의 작은 한옥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꽃들을 가득 심었지요. 아침마다 아들과 함께 집 앞 골목을 청소하고 이웃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경비원 아저씨가 아니라 변호사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저는 여전히 경비원 유니폼을 입었을 때의 그 마음으로 삽니다.
민석이의 사무실은 항상 북적입니다. 돈을 못 내서 미안해하며 감자 한 봉지를 들고 오는 할머니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 눈물 흘리는 청년들까지. 아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밤늦도록 들어줍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묵묵히 차를 끓여내놓지요. 가끔은 제가 예전에 택시를 몰며 겪었던 인생 경험을 보태어 상담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아빠, 이번 사건은 아빠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퇴근길에 아들이 제 팔짱을 끼며 말합니다. 노을이 지는 길 위로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굽은 제 그림자와 꼿꼿한 아들의 그림자가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다릅니다. 집에 다 와가는데 자꾸만 제 얼굴을 살피며 머뭇거리는군요. 민서가 할 말 있니? 제가 묻자 아들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다가 품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건데. 상자 안에는 낡았지만 반짝이는 택시 기사 배지 하나와 새로운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가 예전에 파셨던 그 택시요. 제가 수소문해서 다시 찾아왔어요. 엔진도 새로 바꾸고 시트도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이제 일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이 차 타고 편하게 다니시라고요. 아버지가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셨으니 이제는 아버지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지만 묵직한 금속의 촉감이 전해졌습니다. 평생을 남의 뒷공무니만 쫓던 제 인생이 이제야 비로소 제가 원하는 곳을 향해 달릴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 앞 골목 끝에서 낯선 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우리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민석이를 보자마자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한 변호사님, 제발,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그 사람들이 애를 데려갔어요. 평화롭던 저녁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다시 단단해졌고 제 손에 들린 택시 열쇠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다시 시작인 걸까요? 우리 부자의 인생에 또 다른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 걸까요? 세상은 참으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 싶으면 어김없이 또 다른 시련이 발목을 잡으니까요. 제 손에 쥐어진 새 택시 열쇠가 무색하게 눈앞에 나타난 여인의 절규는 저녁 노을을 핏빛으로 물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경비 시절 아꼈던 청소 아주머니의 딸 민정 씨였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경수가 학원 앞에서 검은 차에 타더니 그대로 사라졌어요. 아까 전화가 왔는데 변호사님이 맡은 재판을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아이를 다시는 못 볼 거라고. 민정 씨는 제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들 민석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개인이 아니라 아들이 지켜주려던 그 가난한 사람들의 가족을 건드린 것이지요. 저놈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가슴 속에서 잊고 있었던 뜨거운 불덩이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가자. 그놈들이 어디 있는지 짐작하는 데가 있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선물 받은 그 낡은 폰이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지만 제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는지
이내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 이 몸으로 직접 운전하시게요? 위험합니다. 걱정 마라. 이 서울 바닥 골목길은 이 아비의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려져 있어. 그놈들이 아이를 데리고 갈 만한 곳은 뻔하다. 자기들이 숨기 좋고 남들 눈에 안 띄는 곳. 예전 공사 현장 근처의 폐건물들이야.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부르릉 소리를 내며 힘차게 깨어났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새도록 서울 거리를 누비던 그 손길이 되살아났습니다.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자 낡은 택시는 마치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매끄럽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서울의 거리는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어둡고 차가운 구석이 많았습니다. 저는 거울로 뒤를 살피며 지름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기 직전에 찰나를 잡아내고 좁은 골목을 단숨에 통과하는 솜씨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조수석 손잡이를 꽉 잡은 채 경이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 아버지가 이렇게 운전하시는 모습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게다. 넌 항상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거나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그저 네가 흔들리지 않게 차를 모는 것밖에 할 줄 몰랐지. 그렇게 20분을 달렸을까요? 예전 제가 막노동을 하며 다쳤던 그 공사 현장 근처, 지금은 재개발이 중단되어 폐허가 된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낯익은 검은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지요. 저는 택시에 불을 끄고 멀찍이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세월이 이제는 남의 자식을 지키기 위한 용기로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차 뒷좌석에서 예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낡은 손전등과 경비용 몽둥이를 꺼냈습니다. 민서가, 넌 여기서 경찰에 연락하고 상황을 지켜봐라.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 보마. 안 돼요, 아버지. 같이 가요. 아니, 이 아비는 이 건물 구조를 다 안다. 내가 경비 생활만 몇 년이냐. 넌 법으로 저들을 심판해야 할 사람이니 몸을 사려야 해. 여긴 이 늙은이의 전장이다. 저는 아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낡은 건물 안에서는 쾌쾌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으스러졌던 어깨가 쑤셔왔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 가냘픈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온 건 3층의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문 밖에는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리는 사내 2명이 서 있었지요. 저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붙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따돌리고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 그때 제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의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1분 뒤에 사이렌을 울릴 겁니다. 그때 움직이세요. 아들의 지략은 정확했습니다. 갑자기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사내들은 당황하며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뭐야? 벌써 경찰이 왔어? 어떻게 알고? 그들이 당황한 틈을 타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경수야,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다. 아이를 안고 뛰어나오는데 사내 중 한 명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날카로운 칼날이 제 가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등을 돌려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민석이가 경찰들과 함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겁에 질린 저를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더니 곧바로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다치신 데 없으세요? 난 괜찮다. 경수도 무사해.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무사히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민정 씨가 달려와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려 지팡이를 짚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슴만은 뜨거웠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배후에 있던 자들은 모두 일망타진되었습니다. 민석이의 결단력과 저의 현장 경험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지요. 이 일로 민석이는 서민의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더욱 존경받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완연해진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고친 택시를 몰고 아들과 함께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란 개나리가 묘역 주변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저는 아내의 비석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약속 지켰어. 우리 민석이 정말 훌륭한 사람 됐어.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남의 차가 아니라 내 차 몰고 다녀.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참 좋아했겠지. 민석이는 제 옆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들의 눈가는 어느새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난해서 우유 한 통 제대로 못 사주던 시절, 아들이 전교 1등 성적표를 들고 왔을 때 함께 춤을 추던 기억들. 그 아픈 기억들이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민석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결심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무슨 결심? 이제는 저도 아버지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아버지가 가보고 싶다던 고향 마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제 아버지는 뒷자리에 편하게 앉아 계세요. 창밖 구경도 마음껏 하시고요. 저는 아들의 기특한 말에 허허 웃었습니다. 됐다, 임마. 난 운전석이 제일 편해. 내 손에 핸들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거든. 우리는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 앞 유리창에 웬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 박영수 세 글자가 정갈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지요. 손을 떨며 편지를 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제가 군대 시절 목숨을 걸고 구해주었던 전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영수야, 늦어서 미안하네. 자네가 서울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야 들었네. 내가 자네에게 진 빚을 갚을 기회를 주겠나? 내일 광화문의 한 찻집에서 기다리겠네. 편지의 끝에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편지를 읽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분. 우리나라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그분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분을 구해주셨다고요? 저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가난과 고통 속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반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인연이 저와 제 아들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까요? 저녁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저는 택시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내일
저는 50년 전의 과거를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지요.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었던 사람을 이렇게 뜬금없는 편지 한 장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시태그 7. 제 손에 쥐어진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는 20대의 제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수척한 청년이 바로 강승철, 지금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한다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다니요. 50년 전 포탄이 쏟아지던 전쟁터에서 제가 등에 업고 수 킬로미터를 달렸던 그 비적 마른 전우가 말입니다. 어느덧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아끼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민석이가 검사 첫 발령을 받았을 때 큰맘 먹고 사주었던, 이제는 소매가 살짝 해진 그 옷이지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자꾸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리고 그 세월 동안 너무나 달라져 버린 우리 두 사람의 처지가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분도 아버지를 정말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민석이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오늘 제1일 기사를 자처했습니다. 새로 고친 그 낡은 폰이 택시 대신 아들의 차를 타고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은 50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화려했습니다. 빌딩 숲 사이를 지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높고 화려한 건물 중 하나가 승철이의 것이라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요. 약속 장소인 찻집은 고즈넉한 분위기의 한옥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몇 명 서 있었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정중하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창가 자리에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흐릿해진 눈동자. 하지만 그 눈 속에 담긴 빛만은 50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전우와 똑같았습니다. 영수. 박영수 맞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제 이름을 부르는 어조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 승철아. 나다. 영수야.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디마디가 툭 붉어진 제 손과 부드럽지만 힘이 없는 그의 손.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두 노인의 손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손만 잡고 서 있었습니다. 찻잔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포탄 비가 쏟아지던 계곡에서의 긴박했던 순간, 마지막 남은 건빵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며 고향에 가면 꼭 다시 만나자고 맹세했던 일들. 그는 재벌 회장이 아니라 다시 전쟁터의 어린 병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자네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나?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그때 그 산골짜기에서 흙이 되었을 거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사실은 자네가 살려준 목숨값으로 일궈낸 걸세. 승철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큰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저를 위해 재단을 만들고 남은 여생을 풍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철아, 마음만 고맙게 받겠네. 난 지금 내 아들과 함께 사는 이 삶이 참 좋네.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내가 내 손으로 일궈온 이 삶이 부끄럽지 않아. 제 대답에 승철이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찻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석이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의 당당한 체격과 맑은 눈을 보더니 그는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영수의 아들인가? 아버지를 꼭 닮았구먼. 자네 소문은 익히 들었네. 정의로운 변호사라고 말이야. 승철이는 민석이에게도 큰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민석이가 추진하는 인권재단에 막대한 후원금을 내겠다고요. 아들은 예의 바르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아버지인 저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돈의 위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아들의 자부심이 제 가슴을 뿌듯하게 했지요. 그런데 그 평화롭던 재회의 시간이 깨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승철이의 수행 비서가 급하게 다가와 귀옛말을 전하자 승철이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본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민석 변호사님이 진행 중인 그 소송건으로 이사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사건, 가난한 철거민들을 대신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그 소송의 상대가 바로 승철이의 회사였다니요. 세상에 이런 운명의 장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민석이도 사실을 깨달은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찻집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생명의 은인과 그 은인의 회사를 상대로 칼을 겨누고 있는 변호사 아들. 우리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지독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승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재벌 회장의 차가운 그것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게 정말 운명의 장난인가 보군. 내 아들 녀석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자네 아들과 부딪히고 있다니. 승철아, 내 아들은 그저 옳은 일을 하려는 것뿐일세. 누군가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철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민석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변호사, 자네가 이 소송을 취하한다면 내가 자네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주겠네. 재단 설립은 물론이고 자네 아버님을 위한 최고의 노후 대책까지 모두 약속하마.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간다면 나도 우리 회사를 지켜야 하네. 그게 자네 아버지와의 우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걸 이해해주게.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아들의 정의와 아버지의 안락한 노후, 그리고 50년의 우정을 맞바꾸라는 노련한 사업가의 거래였지요. 저는 민석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눈동자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아버지는 저를 키우실 때 한 번도 부당한 돈을 가져오신 적이 없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해서 얻은 빵은 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물러난다면 저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민석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승철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씁쓸함, 그리고 아주 작은 존경의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50년 만에 재회를 뒤로하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아들과 맞잡은 손은 뜨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승철이의 회사는 막강한 법무팀을 동원해 민석이를 압박했습니다. 아들의 사무실에는 세무조사가 들이닥쳤고 예전에 해결했던 사건들까지 들춰내며 흠집을 내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잠든 밤마다 거실에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해달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낯선 손님이 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내였습니다. 어르신, 한민석 변호사 아버지시죠? 낮은 목소리에 제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내는 제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강승철 회장의 장남이 저지른 비리 장부입니다. 회장님은 모르고 계신 일이죠. 이걸 쓰시면 한 변호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부가 공개되면 강 회장은 무너질 겁니다. 자네 친구의 목숨을 자네 아들이 끊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 제 등에 엎여 살아났던 그 친구를 제 손으로 파멸시켜야 한다니요. 복수와 우정, 그리고 아들의 정의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친구와의 의리를 위해 묻어두어야 할까요? 창밖으로 새벽달이 처량하게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히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채 다시 승철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실이 아닌 그가 혼자 자주 간다는 한강변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승철이는 혼자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승철아, 기억나나? 우리 전쟁터에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 서로 마시라고 밀어냈던 거.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기억나지? 그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품 안에서 그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내 아들이 저지른 일들이다. 이걸 민석이한테 주면 소송은 금방 끝날 거야. 하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내 아들에게 승리를 주고 싶지만 내 인생을 망치면서 얻는 승리는 민석이도 원하지 않을 거다. 승철이는 손을 떨며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장부를 확인할수록 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식의 배신과 비리를 마주한 늙은 아버지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영수야, 자네는 왜 이걸 나에게 가져왔나? 이걸로 나를 협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린 친구니까.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난 네가 내 친구였으면 좋겠어. 이 문제는 네가 직접 해결해라. 내 아들은 법대로 싸울 거다. 하지만 내 자식이 저지른 잘못까지 내가 짊어지게 할 순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승철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불어오는 강바람이 우리 두 노인의 머리칼을 흩뜨렸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승철 회장이 장남을 해임하고 철거민들과의 소송에서 전격 합의를 선언한 것입니다. 회사 차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충분한 보상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영문도 모른 채 승리했습니다. 민석이는 제게 달려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비밀은 영원히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친구의 명예와 아들의 정의를 모두 지킬 수 있었으니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더 흘러 저는 이제 운전대를 완전히 놓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변두리 사무실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사무실 앞 작은 화단을 가꾸며 소박한 일상을 보냅니다.
가끔 승철이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이제는 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는군요. 우리는 가끔 만나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수야, 자네 덕분에 내가 마지막에 사람답게 살 기회를 얻었네. 고맙네, 전우여. 승철이의 그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의 모든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민석이가 퇴근하며 저를 부릅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나가실까요? 아들의 꼿꼿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내 몸은 늙고 쇠약해졌지만 내 아들이 저렇게 바르게 서 있으니 제 인생은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못생기고 거친 제 손이 일궈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대문 앞에 낯선 검은 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영수 어르신 되십니까? 강승철 회장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꽃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 시려왔습니다. 평생의 동지이자 전우였던 그가 이제 마지막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도 제 마음을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차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50년 우정의 마지막 인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평생을 남의 뒷공무니만 쫓으며 살아온 저였지만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러 가는 길은 늘 처음처럼 낯설고 두렵기만 합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번쩍거렸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중 상당수는 아마 제 친구 승철이가 일궈낸 것들이겠지요. 하지만 그 높고 화려한 곳에 오른 친구가 결국 마지막에 찾는 사람이 그저 낡은 택시를 몰던 이 못생긴 친구라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승철이가 머물고 있다는 교회의 별장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고요했지요. 민석이의 부축을 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서자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승철이가 보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게 막걸리를 나누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제가 곁으로 다가가자 감겨있던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발견하고는 아주 작게 일렁였습니다. 영수, 왔는가? 그의 목소리는 대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가냘팠습니다. 저는 그의 앙상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 손에 굳은 살이 그의 매끄럽지만 차가운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래, 승철아. 나 여기 있다. 왜 이렇게 기운 없이 누워 있어, 인마.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승철이는 힘겹게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서 있는 민석이를 한번 바라보고는 다시 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영수야, 내가 평생 높은 곳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야 알겠어. 자네가 진짜 부자였어. 자네 손에 박힌 그 굳은 살이, 자네 아들의 그 꼿꼿한 허리가 내가 평생 돈으로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거였어.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제 손을 꼭 쥐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의 손 위에 제 다른 손을 겹쳐 올렸습니다. 승철아, 그런 소리 마라. 너도 열심히 살았잖아. 나라 일으키고 사람들 먹여 살리고. 너도 내 몫을 다한 거야. 아니, 난 자네한테 진 빚이 너무 많아. 50년 전 목숨 빚부터.
마지막에 내 자식놈 잘못까지 덮어준 그 마음 빚까지. 영수야, 고맙네. 내 친구로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승철이는 마지막 힘을 내어 민석이를 불렀습니다. 한 변호사,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자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정직함. 그거 절대로 잃지 마게. 이 세상엔 자네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해. 민석이가 아저씨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저씨. 잊지 않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승철이는 제 손을 잡은 채 아주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을 알리는 푸르스름한 빛이 차오르고 있었지요. 50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날, 전쟁터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던 소년 병사 둘 중 하나가 이제 먼저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승철이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짐을 지고 거리를 누볐습니다. 승철이는 유언으로 자신의 개인 재산 상당 부분을 민석이가 운영하는 인권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를 전국에 세우기 시작했지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저는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릎도 많이 안 좋고 눈도 침침하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아들과 함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이제 중년의 변호사가 되어 머리에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는 여전히 제 택시 뒷자리에서 곤히 잠들던 어린 민석이로만 보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우리 저번 달에 고친 그 택시 타고 동네 한 바퀴 도실까요? 민석이가 웃으며 낡은 택시 열쇠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선물해준 그 포니 택시는 이제 우리 집의 가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아들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바람이 싱그러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택시 핸들을 잡고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쓰레기를 치우며 만들어진 이 못생긴 굳은 살들. 예전에는 이 손이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서 감추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투박한 손이 제 인생의 가장 당당한 훈장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흘린 땀방울이 아들의 정직한 눈물이 되었고, 제가 굽혔던 등이 아들이 세상 앞에 꼿꼿이 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시니어의 삶이란 그런 것인가 봅니다.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의 삶 속에서 완성해가는 것,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것 말입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백미러로 저를 보며 민석이가 묻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참 행복하다는 생각했다. 민석아, 아버지는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민석이는 말없이 제 손을 한 번 꽉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아니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는 익숙한 동네 골목을 지나 우리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 살았던 옛 동네 언덕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여전히 치열하고 고단해 보였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는 또 다른 박영수들이 제 자식들을 위해 묵묵히 등을 굽히고 있겠지요.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그 거친 손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귀한 힘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당신들의 자녀들이 그 손을 잡으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날,
그동안의 모든 눈물은 보석처럼 빛나게 될 거라고요. 저녁 노을이 택시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콧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참으로 고단했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택시는 이제 평화로운 종착역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의 긴 여정이 드디어 평화로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기까지가 제가 들려드린 시니어의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다른 장르나 또 다른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울림이 되셨을까요? 구독 버튼의 구독과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늦지 않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